자, 다음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 학습지로는 11차 시부터 보면 됩니다. 교과서 36쪽이고 19페이지 학습지 19페이지. 여기서부터는 고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신라 말기가 되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왕위쟁탈전도 심하게 일어나고 농민들도 여기저기서 다 들고 일어나고 해서 신라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각 지방에서 자기들이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사칭을 하는 호족들이라고 하는 큰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지방에서 좀 잘 나갔었던 호족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 많은 호족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무래도 여기 나오는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밑에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이 또 유명하죠. 근데 후고구려는 너무 포악하게 궁예 알지 너네? 궁예 마군이 알지? 마군이? 얘가 너무 포악하게 정치를 하니까는 궁예 밑에 있었던 왕융의 아들인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서 후고구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게 되죠. 고려. 그렇게 해서 후삼국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되죠. 고려, 후백제, 신라가 아직 요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요만큼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를 왕건이 차지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통일하게 되는지의 과정을 여기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조의 통일 정책인데, 태조는 이제 태조 왕건을 얘기합니다. 왕건. 태조와 관련된 건 다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도 태조의 정책들이 나옵니다. 태조가 어떻게 통일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일단 이 수많은 호족들이 궁예가 너무 이제 막 나가는 정치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신하 막 때려 죽이고 뭐 백성들한테 세금 걷고 막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나가는 정치를 하니까는 왕건이 내쫓은 거고, 요 호족들은 궁예 말은 잘 안 들었었어요. 같은 후고구려 안에 있는 호족들이긴 하지만은 궁예 말은 잘 안 들었는데, 왕건은 이 호족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그들 딸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땅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 호족 세력들을 포섭합니다. 호족들을 포섭하는 정책들은 이따 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얘네가 이제 우리 쪽을 쳐들어오면은 요 왕건이 통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당시 남북으로 분열돼 있어가지고 5대 지역, 중국의 당시 북쪽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 총 5개가 있었어요. 걔네 5개 나라들이랑 교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하고는 좀 우호적이야. 약간 좀 태조 왕건은 신사적인 그런 이미지의 정치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신라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얘네를 그냥 먹어버린다기보다는 그래도 옛날부터 좀 우리나라에 거의 1000년 동안 유지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존중해줍니다. 굉장히 신라를 존중해주는 반면에 여기 왼쪽에 있었던 후백제하고는 굉장히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경쟁하는 모습. 얘는 후백제의 견훤이 약간 성격이 좀 더러운 놈이었기 때문에 얘도 궁예랑 비슷할 정도로 성격이 약간 더러운 놈이었기 때문에 얘하고는 경쟁을 하고, 후백제는 약간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나라의 전통 왕조로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건이 굉장히 신사적인 이미지를 얻었어요. 신사적인 이미지를 얻으면서 여러 호족들이 왕건을 따르고 견훤은 따르지 않고, 그리고 신라는 이미 힘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왕건이 점차 통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왕건이 너무 신사적이니까 이제 발해 유민들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고려로.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당했다라고 했었죠. 거란한테 멸망당한 발해가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이 세 사건 중에 제일 앞에 있었던 시기는 분명합니다. 926년쯤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신라도 알아서 나라를 갖다 바칩니다. 신라는 후백제한테 망하느니, 후백제의 견훤이 성격이 더러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후백제 밑으로 들어가느니 왕건 밑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려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나라를 공짜로 갖다가 바치는 거죠. 지금 왕건은 별로 딱히 한 게 없어. 발해 주민들 들어와, 신라가 알아서 갖다 바쳐 해서 이미지를 잘 만든 거야. 자기의 약간 좀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이미지를
잘 만든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통일을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왕건 뭐 별로 한 것도 아니, 우리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김정은이 막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야. 가능한가? 가능한가? 이게 근데 이 당시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 발해 주민들이 들어올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을 거고, 1000년 있었던 나라인 신라가 왕건 밑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통일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통일, 재통일 과정. 발해 애들이 들어왔고 신라 애들이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후백제하고는 경쟁 관계였다고 했었죠. 후백제하고는 전쟁을 해서 결국은 격파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삼국을 다시 통일하게 되죠. 전국을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유적지, 고려가 처음 세워졌던 지역들에 가서 그 고려의 개성이 지금 이제 고려 궁궐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 가면은 용과 관련된 그런 조각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요거 용 조각상들이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발해가 좀 황제를 자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황제라는 것은 원래 중국 지배자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는데, 우리나라 왕이 황제라고 자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맞먹을 정도로 좀 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호칭을 황제 혹은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황제라는 것 자체가 천하의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독자적인 천하관을 계승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이게 통일 과정이고, 여기 밑에서부터는 태조왕건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까 호족들을 포용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본다고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정책은 혼인입니다. 혼인. 호족들의 딸들하고 다 엄청나게 결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다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인데, 나주 호족인 장화왕후, 오씨, 이 여자가 이제 첫 번째 부인이야. 첫 번째 부인이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가지고 총 부인이 여기 있는 거 다 세보면 좀 이따 보이겠지만은 29명이 됩니다. 총 29명의 호족의 딸들이랑 결혼하면서 그 호족들을 장인어른으로 모시게 된 거죠. 장인어른으로. 그러면서 같은 편으로 만든 겁니다. 같은 편으로. 근데 이런다고 해서 자기 딸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왕건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장인어른이 됐다고 해서 왕건 말을 완전히 잘 듣는다는 보장은 없죠. 내가 장인어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장인어른인데. 그래서 그런 말 안 듣는 호족들을 견제 혹은 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는데, 일단 왕시성을 하사합니다. 이걸 사성이라고 합니다. 사성. 성을 하사한다는 뜻입니다. 성을 하사한다. 왕씨, 이제 같은 왕씨야. 호족들도. 아까 여기 위에 있었던 이 수많은 호족들한테 다 왕시성을 줘서, 여기 예를 들어서 김순식은 나중에 이름이 왕순식으로 바뀌어요. 순식이. 그리고 또 있나? 여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왕시성을 받는 호족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으로 완전히 이제 만드는 거죠. 같은 가족으로. 근데도 이제 말을 안 듣는 호족들이 있어. 말을 안 듣는 호족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의 아들을 기인이라고 하는 인질로 수도인 개성으로 데려옵니다. 개경이라고 당시 불렀었어요. 개성을. 개경으로 불러와서 걔네들을 인질로 데려오는데, 단순하게 이제 아들들을 그냥 끌고 오는 건 아니고, 얘네 아들들 내가 교육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왕건이 수도인 개경으로 데리고 와서 후하게 대접해줘요. 뭐 집도 주고 뭐 공부도 시켜주고 해서 후하게 대접해주는데, 만약에 지방에 있는 이 호족들 중에 한 명이 말을 안 듣는다. 예를 들어서 긍준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럼 긍준이 아들을 여기 왕건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도에서. 그렇게 인질식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런 관리를 기인이라고 합니다. 기인. 그 다음에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것도 만듭니다. 사심관 제도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경주 당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왕건한테 그냥 나라를 갖다 바쳤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신라의 경순왕은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됩니다. 경주 지역의 사심관.
경주에는 지금 여기 지도에는 보면은 신라 왕만 나와 있는데 여기 경주 요 신라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또 호족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신라 왕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신라 호족들이 많았는데 이 신라 호족들은 대부분은 이 신라 왕하고 약간 입장이 같았기 때문에 왕건 말은 또 잘 안 들었어요. 이쪽에 왕건 말은 잘 안 들었어. 그러니까 신라 안에 있었던 호족들은 신라의 왕의 말을 들었지 고려의 왕건 말을 잘 듣진 않았어. 근데 이제 다 통일됐고서 신라는 없어졌어. 신라는 없어졌는데도 왕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건이 신라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야 이름이. 김부를 신라의 사심관으로 임명합니다. 여기 경주 지방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쪽으로 파견을 해요. 파견을 해가지고 이쪽 신라 경주 지방에서 말을 안 듣는 호족들이 있으면은 그 경순왕 김부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던 그런 그 지역의 관리를 일컬어서 사심관이라고 합니다. 사심관. 그러니까 호족 출신의 인물을 그 지역의 관리로 임명했던 겁니다. 고향의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입니다. 고향의 일. 이런 식으로 해서 호족들을 포용하거나 아니면은 견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면서 나라를 좀 안정시키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처음 이제 이 사람이 태조왕건이 처음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좀 인기를 끌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항상 대부분은 세금을 깎아줍니다.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무슨 세금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것처럼 민심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조세를 경감하고, 요역이라는 건 이제 노동력을 데려가는 그런 세금, 노동력 징발이죠. 노동력을 징발하는 그런 세금 제도인데 이걸 또 경감시켜 주는 거죠. 그다음에 백성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흑창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합니다. 흑창. 이 흑창은 뭐냐면은 흑창은 자, 우리 태조 왕건께서 흑색 창고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곤궁한 백성들에게 대출을 했었습니다. 대출. 진대라는 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곡식을 대출해 줬습니다. 곡식을 가을에 빌려주고 봄에 빌려주고 나중에 가을에 갚게 했었던 제도를 일컬어서 흑창제도라고 하는 그런 빈민구제 기관입니다. 빈민구제 기관. 곡식 대여 기관입니다. 그거를 빌려주는데 나중에 이거를 의창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의창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의창, 흑창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의창, 흑창.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고, 그 다음에 얘네 나라 이름이 고려인 걸 봐서도 알겠지만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영토가 되게 조금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고구려의 영토에 옛날 영토에 비하면 조그맣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정책을 사용하는데 그 정책을 일컬어서 북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북진 정책. 즉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청천강 유역까지 영토를 실제로 확장합니다. 청천강은 지금 여기 지도에 보이는 요 강입니다. 여기 요 강을 청천강이라고 합니다. 요 강을 청천강. 여기 주변까지 영토를 요만큼이 이제 왕건 때 넓힌 영토야 이게. 그리고 특히 여기 서경이라고 하는 도시, 이게 이제 고구려의 옛날 수도였던 평양입니다. 평양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했었어. 지금도 중요해. 북한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경 지방을 약간 군사 기지, 제2의 수도처럼 고려의 원래 1수도는 여기 보이면은 개경입니다. 개경은 이게 제1수도, 그러니까 지금 개성이야, 지금의 개성. 근데 이 서경을 제2의 수도처럼 중요시하면서 왜 제2의 수도처럼 중요시하냐면 이게 옛날에 고구려 수도란 말이야. 그래서 제2의 수도처럼 중요시하면서 굉장히 키워주게 되죠. 그래서 서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진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 말 되게 많네 이거. 14분.
그다음에 왕건은 이런저런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나라를 좀 안정시키고 통일된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 훈요십조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서 후대 왕한테 이렇게 정치하면 잘할 거다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이거는 요즘 교과서에 빠졌더라고.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그렇게 왕건이 잘하고 죽었어. 이제 끝났어. 갑자기 죽은 건 아니고 왕건 이게 어떤 드라마,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했던 건데, 왕건이 죽었어. 근데 왕건 밑에, 왕건이 부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 아까? 29명이라고 그랬었죠. 그만큼 그러면은 부인이 많은 만큼 아들들, 왕자들도 많겠죠. 왕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엄청나게 많아. 겁나게 많아, 왕건. 정력가였어. 당연히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겠죠. 근데, 이렇게 아들들이 많으면은, 저마다 아들들마다 서로 뭐 하고 싶을까? 자기들이 전부 다 왕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얘가 좀 빌빌해가지고 막 병도 많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 이유를 지금도 잘 몰라. 근데 당시에 무슨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뭐 번개가 쳐서 뭐 얘가 뭐 까불쳐가지고 미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당시 기록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죽진 않았어요, 이 왕은. 근데 이제 얘를 죽인 애들이 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좀 은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대 왕이었던 정종이 왕으로 죽였는데 얘도 병으로 지금 보면은 4년밖에 못했어요. 4년. 혜종은 얘 2년밖에 못했죠. 그래서 얘도 병으로 죽였어요. 병으로 죽었고 왕위에 있을 때 계속 이제 왕권이 되게 불안정했었습니다. 당시 초대 왕건을 빼고 왕권이 불안정했던 이유는 지방에 이만큼 지방에서 잘 나가는 득실득실되는 이런 호족들이 지방에 아직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왕건 말을 들었어. 왕건은 인정한단 말이야. 왕건 인정. 왜냐면은 이 수많은 호족들을 다 왕건 밑으로 통합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건은 인정할 만한 사람이야. 근데 그 아들놈들이 왕을 한다고 하니까는 아까 있었던 그 호족 할아버지들이 말을 안 들어, 젊은 왕들 말을 안 듣고 계속 반란 일으키고, 왕이 그리고 아마 암살로 죽은 것 같고, 그런 사태가 3대 왕까지 벌어지고, 그 다음 왕이었던 광종이 즉위를 합니다, 광종은, 여기 이준기가 어떤 드라마에서 광종이었었는데, 광종은 즉위했을 때 최우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광종은 즉위했을 때 최우선 목표는 바로 왕권 강화였습니다. 왕권 강화. 왕권을 강화하지 못하면 앞에 있었던 형들처럼 자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이런저런 정책들을 펼치는 게 여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 편만 보세요. 이번 한 편만 보고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자, 광종은 일단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법을 실시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인데 이 법은 뭐냐면은 당시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좀 호족들이 노비로 만든 사람들, 얘네 호족들이야. 얘네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풀어준 겁니다. 국가에서 풀어주니까는 얘네 호족들의 힘이 약해지겠죠. 아무래도 노비가 엄청나게 많았던 호족들은 노비 숫자가 줄어드니까 얘네 경제력이 줄어들고 정치적인 권력도 좀 얘네가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 노비들은 풀려나서 일반인이 되니까 국가한테 또 세금도, 노비는 원래 세금 안 내. 근데 얘네가 풀려나가지고 일반인이 되니까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정치,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 국가 재정도 확충하고 호족의 어떤 힘을 약화시켰다라는 점. 호족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 다음에 이 호족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지방에서 힘이 셌던 잘 나갔던 애들이야. 대부분 보면 칼 들고 있죠, 얘네들. 힘센 애들이야, 힘센 애들. 근데 나라가 통일된 다음에는 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죠. 나라에 좀 머리가 어떤 애들이 있어야 돼? 똘똘한 애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똘똘한 애들을 뽑기 위한 시험 제도인 과거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과거제도. 그래서 과거제도를 시행을 해서 새롭게 좀 똘똘하고 젊은 관리들을 뽑기 시작을 했고 기존에 있었던 호족과 공신들은 찬밥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과거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과거제도. 그리고 이 과거제도는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했었던 유교를 핵심 과목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유교적인 그런 소양을 지닌 충효인의예지라는 그런 소양을 가진 새로운 젊은 관리들을 등용을 했었고 공신들을 억압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왕권이 좀 강해져요. 노비들 뺐고 그 다음에 똘똘한 관리들 옆에 두고 하니까는 왕권이 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광종 밑에 있는 관리들을 서열화시켜서 공무원 복장 색깔을 나눕니다. 자, 단, 비, 녹색입니다. 자단, 비, 녹색.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인데 이렇게 해서 공무원 복장인 공복을 제정해서 관리의 기강을 확립하죠. 당연히 황제 복장은 아까 봤겠지만은 황색입니다. 황색. 황색 복장을 하고 여기 용이 그려져 있죠. 용. 황색 복장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계급 순으로 나눈 것은 내 밑으로 쫙 줄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제일 위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황제가 제일 위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의 기강을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용도로 이용을 했던 거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왕권이 세지니까는 말 안 듣는 호족들을 막 죽여버렸어요. 그냥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이거는 좀 드라마에서 연출된 장면이긴 한데 광종이 직접 이렇게 칼 잡고 죽인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이나 공신들, 호족들이 있으면은 조그만한 털끝 하나라도 잘못 하나를 발견하면은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죽여버리고 내쫓고 그래가지고 원래 광종 처음 시작할 때 왕건이랑 같이 나라를 고려를 세웠던 공신들이나 호족들이 한 2,500명이 있었는데 광종 끝나갈 무렵에는 이 공신들이 4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여버린 거야. 다 죽여버린 거. 늙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광종이 다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서 이때부터 광종한테 개길만한 애들이 없어지니까는 황제라고 자칭을 합니다. 황제라고 자칭을 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일컬어서 황제라고 사용하고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칭제, 황제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건원이라고 합니다. 칭제, 건원. 이 단어는 앞으로 가끔 나올 거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칭제, 황제를 자칭하고 건원, 연호를 세운다. 그래서 이때 광종 때 사용했던 연호가 광덕 그리고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가 있는데 광종 때 여기 문화재 중에 하나에 여기 준풍 3년이라고 하는 요 문화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광종이 그래서 황제적인 그런 위치에 오르는 사람이었구나. 연호는 황제만 사용하는 호칭이라고 그랬었죠. 연도에다 호칭 붙이는 것은. 그래서 황제급으로 광종의 왕권이 강해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종 다음에 잠깐 경종이라는 왕이 즉위했는데 그 사람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성종이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여기는 왕들은 좀 중요한 왕들입니다. 전부 다. 자,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신하들한테 야, 내가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신하들한테 건의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총 28개의 건의문을 올립니다. 전하 이렇게 하면 정치가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건의문을 올리는데 이걸 시무 28조라고 합니다. 시무 28조. 요 내용을 좀 몇 개를 보면은 28조지만은 3개 조항만 보겠습니다. 일단 태조께서 나라를 통합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려고 했으나 초창기에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청컨대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당시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왕건은 지방에 있는 그냥 호족들이 알아서 그냥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었어요. 여기다 지방관을 파견하면 호족들이 막 내쫓았어. 여기는 우리 지역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막 세금 걷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왕건 때는 이 호족들을 그냥 인정하고서 왕의 지방관리를 직접 파견하지는 못했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성종은 지방관을 파견해가지고 호족들 때려잡자는 거야. 지방에서 마음대로 지금 지들 마음대로 세금 걷는 그런 호족들을 때려잡고서 우리가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걷어야 된다. 아직 고려 초기에는 약간 뭐가 이렇게 정돈이 안 된 상태야. 지방관을 파견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조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연등회를 베풀고 겨울에는 팔관회를 열어서 여러 사람들 징발하여 힘든 일을 시키니 이 일을 줄여서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소서
라고 해가지고 당시 대표적인 불교 행사인 연등회랑 팔관회를 줄이자라고 주장합니다. 불교를 좀 줄이자. 이 사람 불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즉 불교는 내 자신을 수양하는 그런 수단이야. 근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방법이야. 그럼 당신 지금 왕이면은 지금 여기 이 상소문을 읽고 있는 사람이 왕이면은 자기 자신만 수양할 거야? 아니면 나라를 다스릴 거야?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는 유교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야. 유교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연등회랑 팔관회 같은 게 너무 많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불교적인 행사가 국가적으로 크게 일어나는데 그거를 왕께서는 좀 줄이고 유교적으로 좀 정치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게 최승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정치를 강조합니다. 유교적인 정치. 특히 유교에서는 엄청나게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자하고 약간 인품이 좋은 그런 왕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왕 중에서 인자한 것에 가까운 왕은 왕건이었죠. 왕건. 말 안 듣는 호족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먹을 거 주고 뭐 땅 주고 성도 주고 결혼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왕이 왕건이고 포악하고 무섭고 카리스마 있는 왕은 광종이야. 광종처럼 되지 말고 왕건처럼 되십시오라고 성종한테 건의문을 올리는 게 바로 최승로의 신임무 28조입니다. 즉 유교정치 해라. 유교정치라는 건 인자한 정치, 무섭고 카리스마 있는 정치가 아니라 그런 통치 질서를 확립을 해서 이 유교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성종은 최승로의 심의 28조를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관청을 만듭니다. 일단 이성육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총 2개의 성과 6개의 부서를 핵심으로 하는 예전에 발해 삼성육부랑 거의 비슷한 관청입니다. 이거를 마련을 하고 지방에 12개의 중요 지점을 설치를 하는데 이거를 12목이라고 하고서 여기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죠. 아까 심의 18조에서 지방관 파견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유교적인 교육을 위해서 국자감과 향교를 설립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